근데 이 굳어진 게 어쩌면 바뀐다라기보다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야. 아, 내가 회피구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네. 그렇게 했었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의 그 어떤 형성된 무언가 의해서 내가 끌려다녔던 거구나. 그쵸. 그럼 나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상대방이 다가올 때도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다가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영톡 카가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가톡을 진행할 심리영 분석가 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콜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SFJ 콜리입니다. 네, 반가워요. 와우, 네, 네, ENFJ 흰입니다. 유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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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P 유리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아, 네, 저희 지난번에 인트로 한번 녹음하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흰님은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너무 의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카가님 질문이 네. 좀 형식적이어가지고 네. 비슷한 바이브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또 본격적인 시작.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고. 맙소사. 네. 아, 그래도 뭐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또 기쁜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작이 되는 시즌 5는 그 기존의 심리학적 이용론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넓고 깊이 있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부분에서 첫 번째 시작할 부분이 바로 애착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혹시 이 애착에 대한 어떤 내용들, 원리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경험하셨던 적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마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착이 아마 뭔지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애착에 대해서 좀 누군가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 애착이라고 하면 일단 애가 사랑의 어떤 한자고 착은 고착할 때 그 착과 같은 한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이 애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아마 그 애착에 대한 기본 원리와 그리고 저희 출연진들이 애착 검사를 했어요. 네, 그 솔직한 결과가 공개된 아주 충격적인 이 현장의 어떤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애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애착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보는 게 이번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애착에 대해서 저희 유리알님이 보시기에는 이 애착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애착은 애착은 어떻게 바라보냐보다 이제 애착은 뭔가요? 애착은 뭔가요? 애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 볼비라고 해서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 가지고 온 분? 학자가 계세요. 존 볼비가 네, 맞아요. 존 볼비. 네. 그분이 이제 하는 그 애착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인생 초기에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 네. 주 양육자가 되겠죠. 주 양육자와 맺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베이스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인간관계를 특히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그럼 그 말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형성된 그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얼핏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의 애착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 성인이 돼서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론 애착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은 사회성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아기 때 형성돼서 그 자라 가지고 있게 네. 되는 이제 애착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뭐 사람 간의 관계,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관계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물건이나 음. 어떤 다른 행동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까지 전반적인 전생에 거쳐서 나타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뭐 핵심이 되는 거죠. 인간 정신의 핵심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럼 저희들도 그 검사를 해봤죠. 근데 이제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또 청취자분들도 그러면 이 애착은 좀 세부적인 개념으로 나누면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 또 흰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애착은 일단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안정애착과 안정애착. 불안정애착으로 네.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정애착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어린 아이가 한 18개월 정도가 네, 됐을 때 그 이제 엄마한테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좀 낯가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시기에 엄마가 이제 얘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엄마한테 달라붙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게 안정애착. 이고요.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잘못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네. 이제 불안정 애착이죠. 불안정 애착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또 세 가지가 있나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떼놓으려고 할 때 네, 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네, 네.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네, 네.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부르고요. 해피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사실 심장박동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심장박동 수는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너무 달라붙어서 엄마가 떨어져도 계속 울고 엄마가 와서 달래줘도 달래지지 않는 그 상태가 그 불안정 애착 중에 불안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피형과 불안형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세 번째를 혼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 건데 네, 네. 사실 안정형이 가장 이제 좋은 건데 네, 네. 이게 오히려 반도 안 된대요. 퍼센트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반이 안 된다고요? 네, 한 그래요?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약 해요. 40%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이제 성인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땐 45%가 이제 안정형 45%. 그 유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5%가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불안이나 회피 뭐 이제 혼란 이런 그 외에 나머지 애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심리학 자체에서는 안정애착이 그래도 60%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는 이유는 네. 과거에는 부모 주 양육자가 되시는 분들 부모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 주 양육자들이 아이들과 붙어 있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안정애착이 그때는 조금 더 많았을 거고 시대가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화를 겪고 이렇게 시대가 넘어오면서는 부모님들도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많아지면서 안정애착의 그런 퍼센티지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논문과 요즘 나오는 논문들과 그 정통 심리학 교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비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부분에 또 더하자면 물론 저희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례와 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야지 또 이 청취자분들도 더욱 그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겠지만 이 문화적 배경 어떤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더 좀 이렇게 밀착해서 있었던 그 경험도 많을 확률이 높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아이를 육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방법 또는 뭐 어떤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또 확률적으로는 많이 얻고 내가 많이 취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면서도 물론 요즘에는 뭐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그에 맞게 좋은 애착을 이루기 위한 더 노력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큰 차이가 없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또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약간, 네, 연관되는 이제 말이긴 네. 한데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책 같은 거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사람이 이제 출산을 하기 시작한 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60년대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채 100년도 안 된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 방법인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뭐냐면 예전 과거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고 계속 24시간 아이를 옆에 두는 개념이었던 반면에 이제 현대화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기들이 이제 뭐 그 인큐베이터 같은 데로 다 가잖아요. 굳이 그런 유리창에서 격리가 되고 왜냐면 그게 아이와 엄마의 그 그냥 의학적인 건강으로 보면은 더 서로가 좋다라고 해서 하고 네네. 있는 방식인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게 과연 심리적으로까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전에 말하는 불안적 애착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관점을 좀 다양하게 좀 네.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저 이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은 역시 어떤 관점이 좀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혼란스럽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한 개념이 네. 자기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근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정인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사람이 굉장히 말 그대로 마음 자체가 어떤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뭐 집착을 하게 되는 개념이 이제 불안적 애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가 버리는 게 회피 성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네. 이해하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알아보죠. 안정형 애착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 또 불안정 애착에서 아까 흰님이 말씀해 주셨던 회피형, 또 불안형이 있고요, 또 혼란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또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히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 애착, 안정형 애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안정 애착을 지니신 분들은 주로 좀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질까요?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이건 좀 검사 결과를 확실히 공개해봐야 좀 더 그 하나씩 순서대로 까줘. 이제 네. 한번 까볼까요? 한번 까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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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형은 누군가요? 네, 참고로 어제 저희 모두 다 검사를 해봤는데요. 검사를 진행을 자, 저희 콜린님은 이 애착형의 네 가지 형 중에 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안정형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안정형. 네네. 이제 안정형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은 네. 뭐 관계의 달인이라고 좀 관계의 달인. 라고 오. 표현이 아니 이거 관계의 달인. 나 이런 야. 남자다. 나 안정적인 남자야. 와,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관계의 달인 바로 저입니다. 좋아. 관계의 달인. 그냥 궁금한 게 안정형이신 분들은 관계 안에서 주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이제 뭐 제가 다른 분의 정서까지 뭐 깊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로 상대방을 믿죠. 네, 상대방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 캐치나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죠. 왜냐하면은 사고 방식이 그 사람도 배려하고 나 자신 또한 약간 배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하죠? 단서들이 저는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표정 변화라든지 묘하게 음색이 달라진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캐치가 민감하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걸 네. 캐치가 민감하면 네.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죠. 민감하면 너무 그런 작은 변화들이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그게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다른 한편은 제 자신을 또 잡기도 해요. 이게 잡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너무 끌려가지는 않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야 너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약간 조금 하나지만 그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죠. 약간 능동적이냐 아니면 되게 몰입을 하느냐 약간 이런 네.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아. 네, 어떤 관계에 몰입을 할 때 나 자신 완전히 버리고 이쪽으로 아. 싹 쏠리는 게 거기에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네, 끌려다니는- 하면서도 내가 내 네, 자신을 제가 잡고 있는 있- 거구나. 네, 제가 있죠. 요거를 이 안정형 애착에서 보면 크게 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좀 가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러면 약간 콜린님은 실제 검사에서 안정 애착에 나오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안정 애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원리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네.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네, 상대방 표정이 안 좋다고 생각이 딱 보이면은 네, 나 때문에 잘못했나라는 생각보다는 얘가 무슨 생각이 기분이 안 좋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안 좋다고 만약에 느껴지는 순간 네. 나 때문인가라는 그 기작이 먼저 발동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한번 정말 불안정의 어떤 애착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고백할까요? 자 불안정 애착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죠. 불안정 애착 중에 하나씩 까죠 우리. 하나씩. 자꾸 이렇게 까요. 자 좋아요. 그럼 일단은 자 저는 회피형. 네. 해피형의 그런 마음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콜리님이 안정애착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는 회피형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의 방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왜 웃어요, 님? 네. 어울리세요. 약간 좀 나쁜 그렇죠. 말로 하면 응.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게 좀 약간 네 탓이야, 뭐 이런 좀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게 뭐 회피형 애착의 특성인지 아니면 INTJ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내 자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맞죠. 그리고 내 자신의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면 너무 내 자신 안에 타인이 이렇게 개입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편으로는 이걸 두려움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타인한테 끌려가요. 그럼 뭔가 그게 나한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이것 때문에 내가 없어질까봐 좀 타인을 좀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게 보면 회피형 애착의 한편의 마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내가 내 걸 하고 내 거에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흰님을 딱 만나요. 그럼 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면 막 끌려가 흰님의 마음에. 그러면 이 시간대는 내가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 거 봐야 되는데 끌려가요. 이러면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나 뭔가를 느껴요. 안 느끼려면 내가 거리를 두거나 좀 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피를 해야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이거든요. 약간 네. 얘기를 듣다 보니 네. 그 카가님은 카가님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난 내가 너무 좋아. 약간 나르시즘의 나르시스틱하네. 네, 저는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요. 네. 아. 네. 나는 나와 결혼했다. 네, 네.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네. 약간 그 사랑이 부럽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검사해 보니까 네. 약간 회피형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했던 검사는 회피형으로 나오는데 실제 좀 더 이렇게 논문에 나왔던 검사를 하니까 거의 표준으로 나와요. 중간으로 나와요. 근데 약간 저는 인정해요. 약간 회피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회피형이 정말 애착으로서 회피형인지 아니면 INTJ의 어떤 기질적인 특징에서 회피형의 모습과 공통 분모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회피형 애착의 마음을 추측해 보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흰님은 자 까볼까요? 까보죠. 네. 그다음 이제 네. 불안정 애착 중에 불안형이 있죠. 네. 네. 흰님 먼저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저죠. 아, 흰님은 불안형 애착이에요? 혼란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좀 더 어릴 때는 혼란형이었는데
지금은 불안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좀 더 나아지신 거네요. 네, 좀 더 그래서- 네, 네.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혼란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은 유리알님은 뭐죠? 저는 불안형. 불안형. 한번 불안형.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제가 혼란형인지 불안형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네. 무거운 바톤을 이렇게 던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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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학자마다 좀 얘기를 다르게 해서 이제 저항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불안형은 대상형 속성이 습득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상형 속성은 뭐냐 하면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12개월까지 이제 아이가 획득하는 거로서 이제 대상이 내 눈앞에 없어도 대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형 애착이 저는 이제 좀 그거를 그때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인 되어서 맺는 관계들도 대부분 상대가 좀 떠나지 않을까를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올까에 대한 확신이 사실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불안형 같은 경우에 상대가 돌아왔을 때 왜 이제 왔어? 막 약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대가 날 떠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해하지만 상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불안형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다시 몰입해서 점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불안형이 마냥 좀- 기쁘지만은 네, 않아요. 기뻐하죠. 혼란형.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회피의 애착과 불안 애착을 네. 같이 그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혼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대상이 돌아왔을 때 마냥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거나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친밀감을 마냥 막 느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은 혼란형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혼란형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또 오면은 뭔가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서 도망가고 싶다거나. 그러면 일단 불안형 애착은 아까 회피형 애착과 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부정 정도가 반대 아닌가요? 아까 회피형 애착은 나 자신에 대한 좀 긍정성, 타인에 대한 부정성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불안정 애착에서 불안형은 그 타인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성,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정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좀 이렇기 때문에 타인한테 의존하게 되는 건가요? 타인한테 끌려다니거나 어떤가요? 그 아까 콜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의 표정이 안 좋다라는 네. 얘가 있었을 때 네. 콜리님은 벌써부터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그 사람의 것으로 구분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런 표정이나 저런 말을 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의 회로가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불안형들이 약간 그런 상황에서 좀 오히려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막 노력들을 많이 하죠.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막 해서 좀 터덕여 주는데 이게 안정형하고 조금 차이는 불안형은 좀 자기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모하면서 힘든 거예요. 자기도 약간 억지로 맞추는 느낌이 좀 더 심한 거죠. 사실 그게 그래서 저항애착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자기가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에너지나 뭐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한 만큼 사실 보상받고 싶은 그게 있는데 그쵸.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화가 나거나 이렇게 분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저항애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과 이런 반대 기질을 가진 회피형의 이제 연인 관계가 굉장히 맞아. 많이 성립이 되는데 뭐 음. 추후 다음 시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기질 때문에 서로가 끌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 회피와 어떤 불안에 불안해. 서로 간에 끌리는 게 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구나. 네네. 어쩐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배웠을 때 네. 아 이분을 우리 출연진을 모시면 어떨까 되게 많이 끌렸거든요. 그게 어쩌면 여기가 약간 불안형이고 회피형이라서. 그래서 저도 대극 합의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트로 할 때 대극 합의를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하필이면 MBTI 유형도 달라요. 네, 심리 유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 뭐 예.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 좀 서로가 알긴 하지만 네. 보면은 케미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종종. 네네.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형과 회피형이 자꾸 좀 관계가 자꾸 맺어지는 이유는 회피형의 특유의 그런 이렇게 대상이 너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네. 되는 그게 불안형의 불안을 더 자극을 해서 맞아. 더 쫓아가게 만들다 네. 보니 네,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네.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관계 네. 안에서. 네. 그 흰님은 네. 그래서 있네요. 흰님은 혼란형인데 지금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혼란형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이고 네.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이고 이거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세상 될까요? 다 싫다. 일단은 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관계에서 불안을 막 느껴요.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막 불안한데 그럴 때 되게 또 안에서 한편으로는 합리화도 잘해요. 뭐 인간은 다 그렇지. 뭐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이거를 막 이렇게 나름의 소화를 해요. 아 방어 기제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면은 이 상대가 뭐 상대는 사실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나 뭐 하고 왔어 이러면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내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도 했다가 그거를 내가 합리화도 시켰다가 뭐 네.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나가는 말은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하고 표면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처도 받았고 막 우리가 헤어진 상상도 했고 그걸 수용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만나야겠어 막 다시 마음도 보기만 해도 혼란스럽네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가? 듣기만 해도 막 혼란스럽네요. 아니,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듣기만 해도 지금. 순간 이제 막 불안해라. 있었던 거죠. 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티를 또 내지는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대는 되게 뜬금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고 이 혼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청미 일기장이냐고 이 카톡방. 아니 뭔가 느낌이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회피형 애착은 불안형의 애착이 불안을 또 자극한다. 또 약간 불안형의 애착은 또 더 회피하게 하는. 네. 혼란형은 두 개 다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과 회피를 두 개. 약간 자웅동체. 그야 네. 갈팡질팡 이게 좀 네, 많이 약간 좀 뭐야, 그런 뛰죠.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이게 20대 초반에 검사했을 때가 이제 혼란 애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한 게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상담 이런 것도 이제 대학생 때 뭐 받아보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런 늪에 빠졌을 때 이렇게 가지는 어떤 나의 뭐 그런 힘이 되는 말 같은 거 중에 하나가 믿음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 믿기로 선택하자 이러고 좀 뭐 그런 식으로 달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지금 흰님 말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미리 애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불안전이나 회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인의 그런 그 애착 성향을 바꿀 수 있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져요. 회피형 남자친구, 회피형 여자친구가 정말 바뀔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제가 봤었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서 바뀌긴 합니다. 이게 근데 전제 조건이
그 상대방이 지속적인 안정형과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할수록 그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불안한 이 불안이라는 게 회피에 대한 불안,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거에 대한 불안, 그게 점차 안정되면서 조금씩 안정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요게 그 학자들마다도 좀 얘기가 다른데 네. 어떤 학자는 어렸을 때 그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미 형성돼 버리고 그거는 성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어떤 쪽은 좀 바뀌어 간다라는 쪽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싶은 게 어렸을 적에 그 환경 때문에 이미 굳어진 건 있어요, 이미. 맞아요. 근데 이 굳어진 게 어쩌면 바뀐다라기보다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야. 아, 내가 회피구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네. 그렇게 했었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의 그 어떤 형성된 무언가 의해서 내가 끌려다녔던 거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상대방이 다가올 때도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다가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인지와 자기 조절을 할 때. 네, 이런 아까 흰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내가 아, 그거는 그런 거였구나. 자기의 형성된 그 애착의 패턴에 덜 끌려다니고 그걸 자꾸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보완하려는 어떤 의식적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의식적 노력이 어느 정도 일반화 형성화 습관화 되었을 때 좀 더 내가 원래 회피형, 원래 혼란형이었더라도 그런 의식적으로 조절해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네. 하지만 내 어떤 의식 수준이 낮아질수록 다시 원래 내가 어렸을 적에 형성되었던 회피형 또는 혼란형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엔이라는 학자는 어떤 자아분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말은 우리가 어쩌면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애착의 형태는 있지만 우리가 의식 수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를 얼마나 인지하고 의식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혹시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나 혼란형이야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좌절하는 것보다도 그 앞으로, 원인을 알고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좀 둘러보고 좀 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의식화하는 그런 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면 혼란형으로 오는 여러 가지 또 이 좀 나오는 그 특징들이나 현상들을 좀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좀 되는 이게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지금 막 뭐 배가 나오고 뭐 이런 상태라고 쳐도 운동 계속 꾸준히 하면 근육질의 몸매가 될 수 있듯이 네. 그냥 이런 부분도 꾸준히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렵지만 우리가 몸짱 되는 거 어렵지만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마음 단련이. 맞아 네. 마음의 근육이죠. 네, 일종의 마음의 마음의 근육. 네네.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검사에서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약간의 의식화가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그쵸. 네. 몰랐을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회피처럼 막 끌려다니다가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전에 관계가 이랬었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 의식화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더 의식화하려면 더 성찰하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내 마음은 어땠었고 상대방은 어땠을까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찰하고 더 다른 경험을 쌓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의식화하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공교롭게 저희 넷이 다 다른 그러게요. 저는 이 혼란형은 되게 보기 힘든 유형으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안정형, 회피형, 혼란형, 불안형. 아 네. 아 혼란형이었구나. 그래서 전에 흰님 보면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마음이. 그랬던 게. 그래서 카가님 말씀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상담 심리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느 학자 말이 맞느냐, 그래서 어느 개념이 맞는 거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서 생기게 된 나의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자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의식 수준에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심리 치료적인 접근에서 이제 계속 네.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사실은 스스로 계속 해갈 수 있으면 제일 네. 좋은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칼 융에 기반해요. 예, 칼 융도 융 팬클럽 회장 약간 예, 팬클럽 회장.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든지 중요한 게 의식화예요. 내 의식 수준과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나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실 지금 느끼는 나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관찰하고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 의식화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심리학 이론을 접하더라도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해서 저희 그 이번 회차 때는 좀 애착에 대한 기본 원리와 저희 부끄럽지만 출연진분들의 애착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를 했는데 다음 회차 때는 네. 좀 출연진들의 사례와 또 타인의 사례를 좀 풍부하게 이야기해보는 네, 들으시면 시간으로 한번 더 인사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콜리님, 흰님, 그리고 유리알님 순간 써보셨나봐. 순간 유리알님의 평소 별명이 나올 뻔했어요. 에까지 나오다가 네네 해서 다음 회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